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1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상필 씨는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건축가이고, 저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저와 남편은 둘 사이에 아이 하나를 두고 특별하진 않아도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남편과 처음 만난 건 친구가 주선한 모임에서였습니다. 남편은 말은 없지만 다정하고 세심한 남자였습니다. 비록 말수는 적었지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여 주는데 그 별거 아닌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말보단 행동으로 배려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호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끝난 후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연락했고 데이트 신청도 제가 먼저 했습니다. 때때로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나 혼자 조바심을 내나 싶기도 했지만 오늘은 날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고 아프다고 하면 집 앞에 걸어놓고 가던 죽 한 그릇에 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큰 이벤트 없이 그와 10여 년을 연애하고 결혼하고 안정적으로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왔다고 믿어왔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날은 정말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출근했고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대청소를 했습니다. 평소 남편이 워낙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는 터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남편의 서재도 청소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웬일인지 자기 책상 정리를 깔끔하게 잘하던 남편이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책상 위에 서류를 한가득 널브러뜨려 놓고 갔더군요. 그래서 책상을 정리하는데 툭 하고 남편의 지갑이 떨어졌습니다. 아침부터 허둥지둥하더니 지갑도 두고 갔다며 혀를 차며 지갑을 집어드는데 그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카드 내역서가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꼼꼼한 편이라서 지갑에 뭘 넣어놓는 성격도 아니고 보관이 필요한 서류는 매월 정리해서 보관하는 편인데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찢어서 버릴 생각으로 카드 내역서를 집어들었고 찢기 전에 습관적으로 카드 내역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담식당, 소담식당, 소담식당. 한 식당 이름이 마치 줄이라도 선 듯 써 있는데 결제한 날짜를 보니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같이 점심이나 저녁을 같은 식당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소담식당? 처음 듣는 이름인데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식당인가? 처음에는 그저 회사 근처에 맛있는 식당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면 꽤 오랫동안 같은 메뉴만 먹기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서류를 정리한 후 카드 내역서도 함께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별일 아닌 일이라 생각해 금세 잊어버렸죠.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바빴어요? 새 프로젝트가 좀 복잡해서. 식사는 했어요? 먹고 왔어. 어디서 먹었는데?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근처 식당에서.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남편을 배려해서 간단히 차를 내오고 평소처럼 오늘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이야기하며 남편과의 시간을 가질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피곤하다며 샤워를 하고 바로 침대에 눕더군요.
늘 저녁 식사 후 함께 TV를 보거나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평소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의 그러한 변화와 카드 내역서가 연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오랜만에 친구 미영이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다가 문득 생각나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영아, 너는 같은 식당을 매일 갈 수 있어? 맛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한 번 꽂히면 일주일에 2~3번씩 갔던 적 있어. 그럼 석 달은? 석 달 내내 같은 식당 갈 수 있어? 석 달? 야, 무슨 웅녀가 사람 되려고 쑥 마늘 먹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같은 음식을 어떻게 석 달이나 먹냐? 아, 뷔페도 그렇게 먹으면 질리겠다 얘. 근데 갑자기 이런 건 왜 물어? 누가 한 식당을 석 달이나 갔대? 아니, 상피씨 카드 내역서를 우연히 봤는데 최근에 똑같은 식당을 석 달이나 갔더라고. 상피씨가? 혹시 네 남편이 지금 짓고 있는 건물 근처 식당 아니야? 그런가? 미영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어머, 얘 좀 봐라. 그런가라니. 낌새가 안 좋으면 좀 알아봐. 그거 그 집 음식이 맛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식당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가는 걸 수도 있어.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남편이 어디 그럴 사람이니?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닌 거 네가 잘 알잖아. 미영은 제가 남편을 만났던 모임의 주선자였습니다. 저보다 더 먼저, 더 오래 남편을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래서 제게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라며 만나보라고 적극적으로 권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끼리도 서로 친구여서 결혼 후에는 부부 모임도 자주 가질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그런 미영이 제 남편을 의심하니 저도 모르게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제가 화를 냈는데도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케이스 많아. 우리 사촌 언니 봐라. 형부가 매일 그렇게 같은 카페를 가는데 그냥 거기 커피가 맛있나 보다 하다가 뒤통수 거하게 맞았잖냐. 알고 보니 거기 알바하는 여대생이랑 바람나서 가방 사주고 여행 가고. 아휴, 그거 알고 우리 언니 카페 뒤집고 남편 머리채 잡고 난리를 치더니 얼마 전에 이혼했잖아. 우리 상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휴, 어디 태어날 때부터 나 그런 사람이요 하는 사람 있다든. 어쨌든 너도 괜히 나중에 뒤통수 맞지 말고 잘 살펴봐. 저는 그렇게 말하는 미영이에게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미영이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고 혹시 진짜 그런 건 아닌가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새로운 음식점을 발견하면 저를 데려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매일 가는 식당이 있는데 한 번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류 보관함에 정리해둔 카드 내역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소담 식당을 제외하고는 그전과 달라진 특별한 소비 내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촉이 그래서 무서운 걸까요? 이상하게 그 식당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소담 식당. 도대체 어떤 식당인지 궁금해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습니다. 작은 동네 식당으로 리뷰도 많지 않고 유명한 맛집도 아니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해보니 남편의 회사에서도 멀고 우리 집에서도 멀어서 일부러 찾아가야만 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메뉴도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청국장 같은 한식으로
특별할 게 없는 그냥 백반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뉴가 또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그런 음식들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냄새 난다고, 비린내가 난다고 식탁 위에 올리지도 못하게 했던 메뉴들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평소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을 파는 식당에 석 달 동안 거의 매일 갔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즈음 남편의 행동도 좀 이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어려서 홀아버지랑 살면서 혼자 밥 먹을 때가 많았어서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꼭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거라고 다짐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 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최근 석 달 동안은 종종 저녁을 밖에서 먹고 왔던 겁니다. 게다가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술에 취해 들어오기도 하고 집에서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다가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친구 미영의 말처럼 남편이 정말 바람이 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이런 의심을 했다는 게 미안할 정도로 남편은 10년 동안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저와 가족에게 충실했던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남편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금 일찍 온 남편을 보고 반가웠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요. 좀 일찍 끝났어. 저녁 안 먹었죠? 같이 먹어요. 미안해. 먹고 왔어. 미리 연락해준다는 게 깜빡했네. 오늘도 저녁을 먹고 왔다는 말에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요새는 밖에서 자주 저녁을 먹고 오네요. 새 프로젝트가 들어가면서 일이 많아져서 회사에서 시켜 먹거나 팀원들이랑 같이 먹는 경우가 많아졌어. 아, 오늘도 그랬어요? 그랬지. 남편의 뜨뜻미지근한 대답에 저는 한 번 더 남편을 떠봤습니다. 그나저나 요즘은 새로 발굴한 맛집 없어요? 예전엔 자주 데려가 주더니 요새는 도통 그런 게 없네. 나 너무 방치해두는 거 아니야? 나 좀 서운해요. 미안. 요새 너무 바빠서 맛집 같은 데를 찾아다닐 새가 없었네.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나 좀 씻을게. 남편은 뭐라도 숨기는 사람처럼 씻어야겠다며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역시 이상했습니다. 카드 내역을 보면 계산은 딱 1인분값만 되어 있는데 명색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팀원들이랑 같이 먹고 자기 것만 계산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게다가 회사 일이 바빠서 매일 늦을 정도인데 회사에서 먼 식당에 일부러 가서 밥을 먹고 온다는 게 아무리 봐도 이상했습니다. 그러니 회사가 바쁘다는 말도 팀원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녁쯤 아직 퇴근하지 않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도 늦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충 먹어야지 뭐. 대충 먹는다는 건 또 그 식당에 갈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정말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미영 말대로 바람이라면, 아니, 여전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휴대폰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자 내역을 확인해 보니 여지없이 소담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통화 내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너무 깨끗하니 그게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일부러 지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밤새 고민한 끝에 소담식당에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친구 미영의 말처럼 혹시 바람이라면 초장의 싹을 자르든 저와 끝을 내든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 원치 않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저도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소담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허름하고 낡은 식당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테이블과 오래된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곳을 남편이 매일 찾아온다니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여기서 만나는 여자가 있는지 살펴보려고요. 하지만 식당 어디에도 젊은 여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에서 나이 지긋한 여사장으로 보이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왔습니다. 어디든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메뉴는 생각보다 단출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그대로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청국장, 몇 가지 반찬과 함께 나오는 백반 종류였습니다. 된장찌개 주세요. 네, 바로 해드릴게요.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몇 명 있었지만 모두 일반적인 직장인들로 보였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젊은 여성은 없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어 보았습니다. 맛은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집밥 맛이었어요. 남편이 이 맛에 반해서 매일 오는 건 아닌 게 확실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식당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자주 왔던 걸까요? 저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러 카운터로 가면서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혹시 이 식당에 젊은 여직원은 없나요? 젊은 여직원이요? 그런 사람 없는데. 그럼 최근에 여기서 일하다가 그만둔 젊은 여자분이 있나요? 주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뭐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20년 넘게 나 혼자 운영했어요. 제 질문이 이상했던지 사장님은 버럭 화를 내셨지만 제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에 대해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저 나이든 여사장님과 바람난 건 아닐 테고, 바람도 아니라면 남편은 왜 매일 여길 오는 거지? 속으로 한참 고민을 하는 찰나 여사장님은 저를 이상하게 보며 계속 뭐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왜 말을 하다 마라.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저는 대답 대신 조심스레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며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이 식당에 자주 오는 분인데. 무심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사장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크게 흔들리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며 어깨를 들썩이던 사장님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너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혹시 이 사진 속 사람 아시는 분이신가요? 사장님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이 우리를 바라보았지만 사장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우셨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사진을 바라보며 간신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남자와 당신은 무슨 관계인가요? 제 남편이에요. 제 대답을 들은 사장님의 눈이 휘둥그레 커지더니 이내 또다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손끝으로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말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상필이 아내로군요. 상필이랑 많이 닮았네요. 부부가 닮으면 잘 산다던데 잘 사는 거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장님이 남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사장님이 이 사람 이름이 상필이라는 걸 어떻게 아시는 거죠? 그 순간 사장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는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오열하셨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속에 봉인해 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상필이는 내 아들이에요. 30년 전에 내가 나 혼자 살겠다고 억지로 떼어놓고 나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아들. 식당 안은 정적에 잠겼고 사장님의 흐느낌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바람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어머니라니. 시아버지가 살아생전 산 너머 김씨랑 바람나서 집 나간 망할 여편네라고 매일같이 욕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니 현실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어머님은 그 길로 식당 문을 닫고는 가게에 딸린 안쪽 방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사무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벌렁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물었습니다. 정말 상필 씨 어머님이세요?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거리셨습니다. 그럼 남편이 아들인 거, 그래서 여기 매일 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알죠. 30년을 그리워한 내 새끼인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식당 문 열고 들어오는 모습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봤어요. 아는 척은 하셨어요? 어머니가 상필 씨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나요? 어머니는 서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며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척 하고 싶었죠.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혹시나 내가 아는 척을 하면 다시는 안 올까봐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상필이가 날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어요. 분명히 나를 아이를 버린 나쁜 엄마로만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말 대신 정성껏 밥을 지었어요.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고 가라고. 그 마음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매일 얼굴 한번 보고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줄 수 있는 게 그게 내게는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이었답니다. 어머님의 말씀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람이 나셔서 남편을 버리고 가신 거예요? 어머님은 마치 오래 묵은 독을 삼키듯 숨을 깊게 들이쉬셨습니다. 그 눈엔 벌써부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손은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세차게 저으시더니 떨리는 입술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전부 상필이 아버지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자기 체면 살리려고 날 더럽히려고 퍼뜨린 거죠. 그럼 아버님께선 대체 왜 그런 말을... 어머니는 순간 눈을 질끈 감고 오래된 상처를 도려내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의처증이 심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더군요. 시장에 나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아저씨랑 눈 마주쳤다고 의심을 했어요. 왜 웃었냐? 왜 인사했냐? 언제부터 둘이 그렇게 가까웠냐면서요. 어머니는 그 순간들이 떠오르는지 바로바로 말씀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상필이 때문이었죠. 그 애가 제 뱃속에 있었을 땐 그 사람도 손을 안 대더군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건드리지 않는다더니 딱 그 정도였어요. 하지만 애 낳고 나니까 다시 시작됐죠. 말대꾸했다고, 눈빛이 불순하다고, 청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유는 매번 달랐어요. 그런데 나중엔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술 마시고 들어오면 오늘은 네가 날 화나게 했어. 그 말 한마디면 끝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 후 살아계실 때 저에게도 그러긴 했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직장이냐며 당장 그만두라고 하는 걸 상필 씨가 막아줘서 그나마 버티다가 아이가 생긴 후 겸사겸사 그만둬서 그렇지 시아버지의 강요는 꽤 오래 저를 괴롭히긴 했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 상필 씨가 그런 시아버지를 닮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필 씨는 그런 걸 전혀 모르던데요. 그 애가 너무 어렸으니까요. 상필이가 조금 자라고 걷고 말할 나이가 되니까 아들 앞에선 손을 들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착한 남편, 가정적인 아버지로 통했어요. 아무도 몰랐죠. 내가 어떻게 매일 밤 울면서 버텼는지. 상필이가 있어서 버텼어요. 그 아이가 없었으면 진즉에 죽거나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떠나셨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어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의 가장 아픈 장면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거울을 보는데 거기 사람이 없었어요. 눈도 없고 입도 없고 그냥 멍한 얼굴. 내가 나를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는 용기를 내서 아들을 안고 집을 나섰어요. 그냥 도망쳤죠. 하지만 며칠 만에 그 사람한테 들켰고 그때 그 사람이 제 멱살을 잡고 말했어요. 다시 한 번만 더 애 데리고 도망치면 진짜로 죽여버릴 거야.
그 눈빛이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죽이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혼자 도망친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 듯 단단한 눈빛으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 아이를 두고 혼자 도망친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죄예요. 그래도 지새끼는 끔찍한 누인이라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자. 그게 나한텐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몰래 남편 상필 씨를 보러 갔다고 했습니다. 유치원 앞에서, 초등학교 운동회 날, 동네 골목에서 멀리서라도 얼굴 한번 보면 숨이 붙을 것 같아 그렇게 찾아다녔다고. 그러다가 시아버지에게 들켰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상필 씨를 죽이겠다는 말에 다시 찾아갈 엄두를 못 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상필 씨에게만은 끔찍했는지 상필 씨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연락처도 주소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이사를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흔적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어느새 세월이 흐르고 흘러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든 행복하길 매일매일 빌었어요. 이렇게 결혼해서 좋은 아내를 만나 살고 있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남편에게 잘해달라며 고맙다고 얘기하며 오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믿기 힘든 진실 앞에서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켜버렸습니다. 남편에게 이 모든 걸 어떻게 전해야 할까? 어머니를 미워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짧지 않은데 그는 과연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낯빛이 어두운 얼굴, 구겨진 셔츠, 어깨에 내려앉은 피로까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먼저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요. 저녁은요? 먹었어요? 못 먹었어. 좀 부탁할게. 남편의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건조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찬거리를 꺼내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만나고 나서 어머님이 바로 가게 문을 닫았고 남편은 늘 그랬듯 어머님을 보기 위해 식당으로 갔다가 헛걸음을 한 듯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 동안 저희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조심스레 살피기만 했습니다. 결국 더는 참지 못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늘 소담식당에 다녀왔어요. 당신이 거길 왜 갔어? 너무 궁금해서요. 당신이 매일 그 식당에 가니까. 회사 근처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가깝지도 않은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석 달 넘게 그 식당만 가는 게 아무래도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남편은 화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거길 매일 가는 거. 우연히 책상 정리하다가 카드 명세서를 봤어요. 그 식당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서 처음엔 실수인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허탈하게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으며 곧바로 냉소 섞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직접 갔다고? 그게 그렇게 궁금해서? 나는 그냥 당신이 왜 그렇게 거길 찾는지 알고 싶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라도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불쾌함과 상처, 그리고 억눌린 감정이 동시에 그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뭐라고? 여자? 지금 당신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본 거야? 내가 바람이라도 피우는 사람 같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몰라? 그게 아니라 내가 오해한 건 맞아요. 근데 당신도 생각해봐요. 아무 설명도 없이 석 달 동안 매일 같은 식당에 갔다면 그게 평범한 일인가요? 아마 내가 그랬어도 당신도 나랑 똑같이 했을 거예요.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자꾸 아래로 깔렸고 손끝이 테이블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작게 낮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네. 어차피 나는 바람난 옆에 내 자식이니까. 여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런 생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왜? 틀린 말은 아니잖아. 당신도 아버지 살아계실 때 많이 들었잖아. 바람나서 집 나간 여편네라는 소리. 나는 어릴 때부터 들었어. 네 애미는 바람나서 나갔다. 남자 따라 도망친 여자다. 아버지는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나는 그 말 속에서 자랐어. 그래서 당신도 자연스럽게 내가 바람 피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을 깎아내리며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데? 당신 어머니라고.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남편은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리며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어머니야?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수록 더 격해졌고 그의 눈엔 분노와 배신이 뒤섞인 감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머니, 내 인생에 그런 게 있었던가? 나는 그런 사람 둔 적 없어. 그 사람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내가 왜 그렇게 집밥에 집착했는 줄 알아? 학교 끝나면 항상 집에 나 혼자였어.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나를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난다며 때렸지. 나는 늘 혼자 밥 먹었고 혼자 울면서 자랐어. 근데 그런 삶을 만든 여자가 이제 와서 나한테 어머니라고? 웃기지 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맞고 사셨던 거 당신도 알았어요? 어떻게 몰라. 그 어린 내 눈에도 얼굴에 생긴 멍이 보이는데. 근데 아는 척하면 엄마가 또 도망갈까봐 모른 척했던 거야. 남편이 시아버지의 의처증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와락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그랬구나. 알고 있었구나. 5살밖에 안 됐던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엄마를 잃을까 무서워서 아는 척도 못하고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남편은 제 안에서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고 저는 한참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감정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어머니의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어머님은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너무 폭력적이어서 당신까지 데리고 도망쳤다간 정말 둘 다 죽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당신을 남기고 혼자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게 평생 죄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 누구도 만나지 않고 식당 하나 하면서 조용히 살며 30년 넘게 당신만 기다리셨대요. 남편은 제가 들려주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머니가 혼자 오랫동안 남편을 기다려왔다고 얘기하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나를 기다려왔다고? 거짓말이야. 내가 봤어. 그 식당 주방장이랑 같이 집에 들어가는 거. 두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 똑똑히 봤어. 남편은 어머니가 남자와 집에 들어가는 걸 봤고 그래서 여전히 어머니를 바람난 여편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오해일 수 있어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직접 가서 어머님께 물어보면 어때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아. 머리 아프고 피곤해.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계속 그 식당에 간 거예요? 그렇게 싫은 사람이 있는 곳에 왜 매일같이 찾아간 거예요? 그는 한참을 입을 닫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우리 애를 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 새끼가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두고 갈 수 있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찾기 시작했어. 근데 정말 꽁꽁 숨어 있더라. 겨우 3달 전에 찾았어. 그런데 왜 어머니에게 아들이라고 말 안 했어요? 그는 말없이 한숨을 쉬다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얼마나 잘 사나 보고 싶었어. 근데 식당도 허름하고 손도 거칠고 고생한 게 다 보여. 그런데도 주방장이랑 편하게 웃는 거 보고 화가 났어. 나는 평생 그렇게 아팠는데 그 여자는 그 사람 옆에서 웃고 있었으니까.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 소파로 걸어가 몸을 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실에 혼자 누워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내면에는 미움과 상처, 그리고 묻혀버린 진실이 뿌리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한 걸까? 어머니의 눈물이 진짜였을까? 남편의 분노가 과장된 것일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오해는 그냥 두면 골마버린다는 것.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제가 할 일이라면 기꺼이 제가 먼저 그 손을 내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말없이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전날보다도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다시 소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오해가 사실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자 어머님은 따뜻한 표정으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 눈빛엔 반가움보다는 미안함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
또 왔어요? 어제 많이 놀랐죠? 괜찮았어요? 우리 상필이는... 아니에요. 저야말로 갑자기 찾아와서 어머님이 놀라셨죠. 어머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눈을 깜빡이셨습니다. 어머님이요? 상필 씨 어머니니까요. 어머님이 맞잖아요. 그리고 말씀 놓으셔도 돼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습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무슨 염치로 그런 말 들을 자격도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남편도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모아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차마 못 여쭤봤는데요. 혹시 정말 30년 동안 혼자 사신 게 맞나요? 그럼 주방장님과는 어떤 사이신가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분과 같은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지금 같이 살고 계신 분이라고요. 그 말을 하자 어머님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신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정말 오해예요. 나는 그 집을 나온 후에 쭉 혼자 살았어요. 누굴 만난 적도 없어요. 그 말 속에는 억울함보다도 더 깊은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건 외로움이었고 상처였고 그 상처를 변명조차 못하고 살아오신 분의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갑자기 주방을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제부, 좀 나와봐요. 잠시 후 주방문이 열리고 머리가 훤한 중년의 남자분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어머님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셨고 어딘지 소탈하고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하던 어머니의 남자는 어머님의 남자가 아니라 제부였다는 것을. 이 사람은 내 여동생의 남편이에요. 상필이에게는 이모부죠. 그분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내가 혼자 지내는 게 걱정된다고 동생이 일부러 같은 빌라로 이사 왔어요. 층만 다르게 살고 있어요. 식당 일도 동생, 제부랑 셋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때도 나는 누굴 만난 적도 함께 산 적도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은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어머님을 미워해왔고 어머님은 그 아들이 품은 오해를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오랜 세월 그리워만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말씀이 없더니 뒷방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 비슷한 연배의 여성분과 함께 나오셨습니다. 얘가 내 동생이에요. 상필이 이모죠. 이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붙잡으셨습니다.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히셨습니다. 아이고, 상필이 부인이로군요. 고마워요. 우리 언니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이모님. 이모님은 울먹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아휴, 우리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그 인간 때문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당신 시아버지,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모님은 참았던 눈물을 닦아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언니가 맞고 사는 줄 모르다가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야 알았어요. 그때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그놈을 때려 죽이고 상필이를 데려오고 싶었는데 언니가 말려서 못했어요. 그 뒤로 30년을 상필이만 기다리는 게 아까워서 새로운 사람이라도 만나라고 해도 막무가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린 덕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언니가 정말 잘한 거네요. 이모님은 어머님의 지난 세월이 한스럽다는 듯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던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지만 오히려 뼛속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무서워서 누구 손도 잡지 않았어요. 그저 상필이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럼 왜 안 찾으셨어요? 아무리 상황이 그랬어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도 한참 됐는데요. 어머님은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찾았어요. 몇 번이고. 근데 상필이 아버지가 이사를 어찌나 자주 다녔는지 중간에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무섭고 염치도 없고. 이모님은 주먹을 꼭 쥐며 이를 악무셨습니다. 그 인간이 죽었구나. 어떻게 죽었어요? 천벌받아 죽어야 하는데. 내가 그 인간을 내 손으로 못 죽인 게 그게 한이에요. 식당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어머님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담담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삼켜야 저렇게 평온해질 수 있었을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견뎌낸 분이 바로 이모님이셨던 겁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모부와 이모님을 만난 일, 오해가 있었던 일,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로 혼자 살면서 아들을 그리워했다는 사실까지. 남편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모부와 이모님의 존재,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자세한 이야기들은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지난 30년간 미워한 게 뭐가 되는 거야? 내 인생은 뭐고? 아버지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야? 저는 남편을 꼭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미워하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라도 어머니를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이제라도.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날 만나고 싶어 할까? 당연하죠. 어머니는 매일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남편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말없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만나러 가자. 일요일 아침, 저희는 함께 소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을 여는 순간 마침 카운터에 서 계시던 어머님이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의 눈가에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30년을 건너는 것처럼 느리게, 조심스럽게. 어머니.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어머님은 무너지듯 주저앉으셨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엉엉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우셨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상필아. 그 넓은 식당 한가운데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3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리움과 슬픔을 오열 속에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5살 나이로 돌아간 것처럼 어머니를 불렀고,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울부짖으셨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30년 동안 가슴속에 쌓인 자책과 원망, 그리움이 터져나온 한이었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 결국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차갑던 남편의 눈에서 처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그 모든 시간의 고통이 이 순간 해소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 후 어머님은 조용히 식당 문을 잠그고 저희를 집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거실 한켠 벽에 해바라기 액자 옆으로 작게 걸려있던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앞에 서서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이 사진이야. 이거 하나 보면서 살았단다. 남편은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셨고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이건 내가 널 위해 늘 해주고 싶었던 음식들이야.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다 네가 좋아하던 것들이지. 네가 처음 내 식당에 왔을 때도 이걸 먹는 널 보며 행복했단다. 제가 이걸 좋아했어요? 그럼 네 돌 때부터 된장찌개랑 고등어구이만 찾았어. 무슨 내 입맛이 할아버지 입맛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놀릴 정도였지. 네가 너무 좋아해서 매일 해줬던 기억이 나.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랬군요. 커서는 이 음식들 아예 못 먹었어요.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런데 3달 전 처음 이 식당에 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다시 먹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피하듯 먹지 않던 그 음식들, 그게 단순한 편식이나 입맛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기억나더라고요. 이 맛이.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오셨습니다. 그 모습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답고 고된 시간의 화해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된장찌개나 고등어구이를 먹지 못했던 이유는 그 맛이 싫어서가 아니라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던 엄마의 맛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맛은 어머니와 연결된 그리움이었고 상실이었고 상처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매주 일요일마다 소담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은 3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조심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함께 울며 서로가 모르는 사이 흘려온 시간을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식당에 갔을 때 메뉴판에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필 정식,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남편이 좋아했던 그 음식이 하나의 정식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상필 정식이요? 네가 좋아하던 메뉴로만 만들었어. 너랑 나를 이어준 음식이잖니. 그리고 상필 정식은 금세 동네에서 유명한 메뉴가 되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이 메뉴의 이름에 대해 물으면 어머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남편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했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완전해졌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소담 식당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토록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도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날 우연히 발견한 카드 내역서, 그리고 용기를 내어 찾아간 소담 식당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런 행복을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